일정 시간 딱 지나면 부모님 앞에서 떠나가잖아요. 자기 방으로 있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지금 제 아들은 딱 5분이 한계더라고요. 오징순 선생님이 한 3분 정도에서 없었거든요. 눈치가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일단 말씀해보세요. 드디어. 네, 오실 분이 왔네요. 제가 항상 존경하고 제 레지던트 생활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님을 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상시보다 어깨가 너무 좁아졌어요. 맞아요. 정신과 한창수인데요. 오진승 선생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 성적은 알아요. 그걸 알고 싶다면 나중에 메시지 주시는 분들한테 뭐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요. 대개는 자기 생활을 숨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건강생활은 잘 다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전공이라고 기억이 되시나요? 굉장히 잘하는, 굉장히 점잖은, 뒤에서 자기가 시킨 건 다 하는. 그 정도면 저희가 예상하는 정도의 또 하나는 예. 레지던트 때 예. 저를 존경했다 그러는데 예. 그거 잘 몰랐어요. 오늘 알았네. 어렸을 적에는 왜 다들 경험이 있으시지만 일정 시간 딱 지나면 부모님 앞에서 떠나가잖아요. 자기 방으로 있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지금 제 아들은 딱 5분이 한계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더 오래 있으면 잔소리 하니까. 오징순 선생님이 한 3분 정도에서 없었거든요. 눈치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그러게요. 한창수 네. 교수님밖에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럼 3분이 굉장히 길은. 저한테는 길었고 저는 또 교수님의 혼난 기억이 없어요. 약간 저를 좀 칭찬 위주로 많이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네. 앞에 한 전반부 한 3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딱 시작부터 땀이 나는데요. 되게 좋은 성격이에요. 예. 정신과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인성, 성격을 퍼스널리티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예. 퍼스널리티라는 말 자체가 페르소나, 퍼슨 앞에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페르소나가 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 신화 때 연극 배우들이 쓰고 다니던 가면을 네,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여자 역할을 할 때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서 여자 가면 쓰고 또는 제우스 가면을 쓰고 신의 역할을 하던 건데 아시겠지만 집에서 하던 대로 밖에서 못 하잖아요. 선생님도 엄마한테 말하던 대로 직장에서 직장 선배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네, 그렇죠. 엄마한테 쓰고 있는 마스크가 다르고 직장 윗사람한테 쓰고 있는 마스크가 다르거든요. 오진승 선생님이 저한테 쓰고 있던 마스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저도 오진승 선생님한테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 얘기 듣는데 진승이 약간 변검 같아. 여기 쳐다볼 때나? 그래서 일단은 뭐 시리즈로 콘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무조건 당신 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책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요. 저희한테 또 선물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읽어봤는데 사실 저도 정신과 의사로서 아직은 어리고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 외상후 성장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는 아마 PTSD라고 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외상후에 더 나아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거나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언제까지 그럴 건데 라는 마음이 계속 속마음으로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트라우마 입었던 건 맞는데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안고 있을 건데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큰 트라우마들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될 것들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열외받는다고 할까? 그리고 좀 대접받는다고 할까? 그로 인해서 얻는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세컨더리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인 이득이죠. 근데 그거에 의존해서 살면 계속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뒤져봤더니 그런 트라우마 이후에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던 게 트라우마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트라우마라는 거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보다 더 큰 천재지변 또는 인재에 의한 큰 사고, 어쩔 수 없는 걸로 인해서 본인이 압도당하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통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만 해도 야, 나 며칠 전에 그 친구 걔한테 잔소리 들었다. 트라우마 받았어. 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 트라우마다 야. 야, 나 엄마한테 그 잔소리를 들었던 게 나한텐 트라우마였어. 근데 진짜 많이 사실은 들어. 그거는 그렇게 트라우마가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1년차 때
윗년차한테 받았던 그 잔소리 네네. 지금도 생각나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울분일 순 있는데 그쵸. 그게 꼭 트라우마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인생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진 않잖아요. 아, 그쵸. 한숨이 짙었어. 영향은 줬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좌우가 되지 않는 것들은 네네. 트라우마라기보다 그냥 내 인생의 스크래치? 스크래치. 그렇지. 내 인생의 스트레스인데 이거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말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스크래치 정도인데 그거는 반복이 되면 오히려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이미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우스,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말 모를 때도 좀 이렇게 마음의 성장이라는 말을 자주 써왔었는데 이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얘기하고 상처 입었다고 너무 주저앉지 말고 좀 일어나라 라는 얘기를 좀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진료를 실제로 하실 때도 네. 이제 또 트라우마나 외상 혹은 스크래치에 이제 좀 상처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얘기를 예. 다 하고 있진 않고요. 예. 제가 책 서두에도 썼지만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하다못해 내 아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하고 싶은 얘기 처음부터 안 하잖아요. 예. 예. 결국은 심리적인 어드바이스, 충고라는 거는 받을 사람에게 준비가 돼 있을 때 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내가 말을 안 해도 본인 스스로 그걸 깨닫거든요.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정신과 의사가 먼저 말해버리는 거는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섣부른 해석, 영어로는 이제 early interpre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한테 이 얘기를 다 했으니. 미처 못한 분들도 아직 많고요. 정신과 의사는 환자랑 상담을 할 때 한 반발짝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분하고 상담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못했던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또는 이미 그런 얘기를 해줬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병원은 안 오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얘기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의 스크래치나 트라우마까지는 아닌 그런 아직 정신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 이제 많은 네. 분들에게 이제 전달하시는 그런 글이었군요. 네, 정신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상처 입고 정말 고생을 하고 적어도 20대 한 10년 아니면 30대 중반까지 한 10여 년을 마음고생하고서 나이 먹고서야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했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정신과에 오면 조금 더 빠르겠지만 코 막히고 알러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이비인후과 안 다니면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많이 맞습니다. 있죠. 예. 맞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자기가 책 보고 아니면 드라마 보고 자기 마음 스스로 셀프 세라피 하거든요. 예. 네. 진짜.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교수님 혹시 뭐 외상 후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라던가 공통점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뭐 연구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교수님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분들이 외상 후 성장에 더 잘 이겨내시더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궁금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쉽게 이겨낸다고 얘기를 어. 해요.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네. 될 게 머리 좋아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지능 지수나 아니, 뭐 시험 이런- 성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 현명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두뇌는 전두엽이 있고 나머지 뇌의 기능이 있잖아요. 예. 전두엽의 기능은 상황을 판단하고 참을 건 참고 참지 않을 건 안 참고 결정하는 게 우리 전두엽인데 제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외상 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첫 번째가 인생이라는 게 성공할 때도 하지 않을 때도 있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좌절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가 또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다가 안 됐을 때 좌절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아니면 타인에 대한 미움에 빠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상처를 입은 다음에 대인관계의 거리를 조종하는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직장 들어가면 윗사람들이 흔히 그럽니다. 아마 모든 직장에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린 다들 가족과 같은 존재니까 친하게 다 지내자. 1년도 지나기 전에 다 알잖아요. 그게 센 거짓말이었다는 거. 외상 후 성장을 하는 분들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거리는 요 정도까지 엄마하고 나하고의 거리도 요 정도까지 내 친구하고의 거리도 어떤 친구하고는 굉장히 한 5cm만 돼도 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하고는 한 50cm는 떨어뜨려 놔야 서로 상처 입지 않고 잘 사는 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관계의 거리를
뇌를 재조종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그 특징이 자존감이 되게 높대. 자존감이라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저 이거 굉장히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 능력 말고 농담 삼아 얘기하던 근자감이라는 거 있죠. 자기가 하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여태까지 못했지만 하려고 하면 힘은 들 수 있겠지만 운만 따라준다면 할 수 있어. 왜 못해? 하면 되지 뭐. 좌절하면 또 하면 되지 뭐. 근자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자신감이죠.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한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근자감을 가지는 능력. 네 번째 능력이 세상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능력. 내가 분명히 그놈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훨씬 성실하고 훨씬 착하고 심지어 훨씬 잘생겼는데 그 인간이 나보다 더 잘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누군가한테는 불합리하고 누군가한테는 합리적인데 아하,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공정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구나. 사실은 그게 불합리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정을 못하면 이 울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침착하게 경기가 안 될 거거든요. 자, 권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뛰고 있는 인간이 개차량에서 한 3kg를 속여가지고 나보다 무겁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내가 봤어. 그거 인정 안 하고 시작하면 화가 나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외상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쓰러져도 쓰러졌구나. 그러고 나서 상처 입은 거 회복될 때까지 조금 스스로를 보듬다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또 설명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울분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울분 뭐 그냥 얼핏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말일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흔히들 뭐 화병, 분노, 울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수님이 네. 울분은 예. 화병이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냐 하면 우울증은 사실은 암하고 다르잖아요. 만성적으로 계속 평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울증은 교과서 중심으로 보면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이내엔 다신 병원 안 오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자기 생활 잘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외래에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5년도 다니고 10년도 다니고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 막 우울하고 죽고 싶고 못 먹고 못 자고 이런 증상이 아니라 다른 증상인 거예요. 우울증 진단 기준에 딱 맞지 않는 우울증 진단 기준에는 이미 벗어났고 맞아. 그게 울분 증상이에요. 억울하고 울분에 쌓여있고 괜히 그때 그 인간만 생각하면 화가 벌컥 나고 지금도 그 인간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줬으면 좀 마음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때 그 인간이 내가 당했던 걸 똑같이 당하는 걸 상상하면 기분이 좀 좋아. 이런 것들을 울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징 선생님 레지던트 하던 무렵일 거예요. 아마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독일 사람이 있었어요. 동베를린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는데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아닌데 이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나라는 못 살았지만 나라에서 똑같이 먹을 걸 나눠줬는데 통일이 되고 났더니 월급이 한 5배쯤 올랐는데 서독 출신들은 나보다 한 2배가 더 많네 월급이. 억울하죠. 불공정해. 또 하나는 내가 아파서 좀 쉬어도 먹을 건 줘야 되는데 통일이 됐더니 아파서 쉬면 월급을 깎네 이 인간들이. 억울해. 그래서 그걸 진단서를 받아서 내려고 그랬더니 이 검사를 다 하기 전에 진단서를 못 주겠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울증은 아닌데 아까 말한 불공정함, 믿지 못함, 억울함 이런 증상이 메인이 돼서 타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지하철에 불지르거나 남대문에 불지른 것 같은 그런 묻지마 폭력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라 울분이다. 이건 화병이랑 다른 이유는요. 화는요. 우리나라 한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한은 이런 억울한 감정이 쌓여서 단단하게 뭉쳐져서 더 이상 누구한테 보복을 하거나 분노로 표출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let it go. 이게 하한이고요. 울분은 거기에 분노, 표출. 이게 밖으로 표출되면 묻지마 폭력이 되는 거고 내부로 표출이 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울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울증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울분은 조금 더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겠네요. 화병은요, 하한이 이 안에 꽉 뭉쳐 있다가 그러면 이제 만성 우울증으로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만성 우울증이 지속되다가 신경성 신체 증상이 많이 생겨서 신경성 신체 증상이 뭐 다른 과 선생님들도 많이 보잖아요. 목 막혔다 그러고 걸렸다 그러고 소화 안 된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가슴 결린다 그러는데 아무 이상 없고 검사해 보면. 근데 그 신경성 신체 증상 중에 이 가슴에 뭐가 꽉 막힌 것 같은 신경성 신체 증상이 메인으로 나타나는 울분과 그 하한이 뭉쳐서 나타나는 우울증의 한 형태, 신경성 신체 증상이 감정 증상과 같이 나타나는 거를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그러면 울분도 씻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오래 가고 많이 힘들고 자기가 울분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예. 때 그러니까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 또는 공황장애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치료하면 말씀드리는 게 이 약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도 그러시겠죠. 절대 약으로 100%안 됩니다. 약은 급성 증상, 죽을 것 같은 마음, 몸 아픈 신경성 신체 증상 이거는 없애주지만 나머지 30-40% 막 적으면 20-30%는 당신의 몫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몸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지만 약이 도와주죠. 근데 마음의 건강은 의사가 도와주지만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 컨디션.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기껏해야 70% 내지 8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울분이 메인이 돼서 나타나는 분들은 약이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심리적인 증상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깊게 심리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오랫동안 그쪽에 경험을 하신 제 선배님들이나 외국의 의사들 얘기로는 결국은 이게 마음속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오스트리아 의사인데 위즈덤 세라피를 하는 분이 계세요. 위즈덤 세라피. 위즈덤이 뭔가요? 지혜. 지혜죠. 그래서 지혜 치료가 뭔지 그래서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했더니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죠. 한국말로 그분 앞에서. 도 닦으란 얘기구나. 정말 위즈덤을 얻을 때까지. 본인을 마음이 돋닦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까지 저랑 얘기하시고 마음 다스리는 활동,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명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도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죽어라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30분씩 얘기하는 상담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단련합시다. 그게 돋닦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 건강하게 타고난 분들은 그게 되게 짧게 걸리는 것 같아요. 셀프로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면 조금 더 오래 걸리지. 교수님이 사실 이런 얘기를 회진 때도 많이 해주시고 외국에서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지금 하셨던 말들을 제가 환자들한테 써먹고 있거든요. 약간 약이 해결할 수 있는 거 교수님은 7, 80이라고 하시는데 좀 자신이 없어서 저는 5, 60이라고. 그거 조금 더 하면 약이 그래도 7, 80%는 해요. 또 약이 급한 불을 좀 꺼준다라는 얘기를 교수님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레지던트 때도 많이 배우고 그랬던 부분인데 여기 쓰셨던 책에도 또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있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사실 편하게 읽었어요. 다시 복습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아마 오진승 선생님은 같은 업종의 동업자니까 아시겠지만 나름 얘기 내용은 다 에비던스와 연구 논문이 다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환자들한테 못 알아들을 얘기하면서 왜 못 알아듣냐고 하는 의사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마 경험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되도록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3살짜리 내 조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의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쓸 때도 저랑 만나는 환자분들이나 내담객들이 되도록이면 좀 쉽게 얘기하려고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이낙준 선생님이 이 책 재밌게 읽었다고? 네, 되게 이해하기도 쉽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장도 되게 읽기 편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뭐 저희 헬프님들도 무조건 당신 편 되게 따뜻한 책이어서 한번 또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냥 한창수 교수님 본인이 그냥 여기 들어가 계신 것 같은 느낌이라 진짜 아주 편안하게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 저도 이런 책을 좀 쓰려면 30년 정도 기다려야 할까요? 30년. 그건 그렇지 않은 게요. 예. 책을 처음 쓸 때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걸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괜히 책이라고 썼는데 남들 잘 보지도 않고 나도 창피한 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조그만 녹음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꼭지를 제가 말로 했어요. 한 꼭지별로 뭐 10분, 20분씩 얘기를 하고 나중에 주말에, 제처도 직장 여성이니까 제처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식기세척기 돌리고 빨래 개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그거 이제 정리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3분씩만 뵀지만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적응 능력 좋아요. 또 저희가 그 다음 정신과에 워낙 많은 헬프님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그 다음 시리즈는 또 이제 헬프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한창수 교수님이 한번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영상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